2023년 11월 7일 밤 9시 33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피해자는 박진수 54세, 중견건설사 대진종합건설의 전무이사였다.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현장에 타살의 흔적이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 직전 27분간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이 사건의 본질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다. 박진수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끝낸 시각은 밤 9시 6분이었다. 통화 상대는 회사 비서 김현주였다. 통화 시간은 3분 40초. 내용은 다음날 일정 확인과 서류 준비 지시였다. 김현주의 진술에 따르면 박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급박한 기색도 불안한 기운도 없었다. 오히려 지시사항이 평소보다 구체적이었다고 기억했다. 내일 아침 8시 30분까지 회의실에 영신도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준비해둬. 예산 집행 내역 하도급 계약서 4본, 그리고 안전점검 보고서 원본까지 빠짐없이. 김현주는 박진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평소와 달랐다고 말했다. 마치 체크리스트를 읽듯이 또박또박 말했다고 했다. 이 통화가 끝난 지 정확히 27분 후 박진수는 자택 서재 창문에서 추락했다. 27분. 이 시간 동안 박진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공식 기록은 이 시간대를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통화 기록도 문자 메시지도 카드 사용 내역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행동의 결과는 분명히 남아있었다. 열린 금고, 꺼내진 서류, 이동된 의자, 그리고 아파트 CCTV가 포착한 한 명의 방문자. 이 27분을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박진수의 아내 이소영은 남편이 그날 저녁 7시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서재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평소보다 식사량이 적었다고 기억했다. 오늘은 별로 입맛이 없네. 박진수가 남긴 말이었다. 식사 중 박진수는 거의 말이 없었다. 이소영이 회사 일에 대해 물었지만 박진수는 별일 없어라고만 답했다. 식사를 마친 박진수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다. 이소영은 남편이 서재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다. 박진수가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소영은 남편이 서재에 있을 때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 부부간의 암묵적 규칙이었다고 말했다. 밤 7시부터 9시 6분까지 박진수는 서재에서 2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 동안 박진수는 무엇을 했는가? 경찰은 서재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분석했다. 오후 7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박진수는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메일을 보내지는 않았다. 대신 첨부 파일이 있는 이메일 하나를 작성해 임시 보관함에 저장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 이메일의 수신자는 법무법인 정도의 한민석 변호사였다. 제목은 요청하신 자료였다. 본문은 간단했다. 변호사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영신도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이 자료가 적절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스캔한 서류 이미지 34장이었다. 계약서, 내부 결제 문서, 회계 장부 4본. 박진수는 이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단지 준비만 해두었다. 오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박진수는 서재를 정리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종류별로 분류했다. 중요한 서류는 서랍에 넣고 불필요한 메모는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찢어진 메모 조각들을 복원한 결과 그중 하나에는 전화번호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전화번호는 회사 상무 정태훈의 직통 번호였다. 날짜는 11월 5일 이틀 전이었다. 메모 여백에는 마지막 제안이라는 짧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박진수와 정태훈 사이에 무슨 제안이 오갔는가? 이것은 협상이었는가? 최후 통첩이었는가? 밤 9시경 박진수는 금고를 열었다.
서재 벽면에 설치된 소형 금고의 비밀번호는 4자리였다. 이소영도 그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다. 박진수는 금고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두께는 약 2cm, A4 용지 약 50장 분량이었다. 서류들은 투명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고 각 장마다 색깔별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노란색은 계약서, 파란색은 회계 자료, 빨간색은 내부 고발 관련 메모였다. 박진수는 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시하듯이. 금고 문은 열린 채로 두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였다. 밤 9시 6분, 김현주와의 통화가 시작되었다. 통화 중 배경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김현주는 박진수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고 기억했다. 누가 왔나 보네. 내일 아침 일찍 자료 준비해둬. 끊을게.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통화 종료 시각은 정확히 9시 6분 11초였다. 김현주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저녁 시간에 택배가 오거나 지인이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CCTV 기록과 대조해보니 초인종이 울린 시각은 밤 9시 5분 50초경이었다. 박진수는 초인종이 울린 것을 알면서도 통화를 마저 끝냈다. 급하게 끊지 않았다. 지시사항을 모두 전달한 뒤에야 전화를 끊었다. 이것은 박진수가 방문자를 예상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아파트 단지의 CCTV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밤 9시 5분 30초경 한 명의 남성이 박진수의 동출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남성은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회색 니트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신장은 약 175cm에서 180cm 사이로 추정되었다. 걸음걸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남성은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얼굴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모자, 챙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도 같은 인물이 찍혔다. 남성은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서 휴대폰을 보는 척했다. 그러나 화면은 꺼져 있었다. 남성은 15층 버튼을 눌렀다. 박진수의 집이 있는 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한 시각은 밤 9시 6분 10초였다.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로 사라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다. 15층에는 4가구가 있었다. 박진수의 집은 복도 끝에서 두 번째였다. CCTV 사각지대였다. 남성이 어느 집 문을 눌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타이밍상 박진수의 집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박진수가 전화를 끊은 시각과 방문자가 15층에 도착한 시각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소영은 9시 10분쯤 서재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정확히 무슨 소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컸다고 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 같았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소영은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서재 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 TV 소리 때문에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이소영은 그냥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서재에서 큰 소리가 났을 때였다. 시간은 9시 30분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밤 9시 11분 같은 복장의 남성이 다시 15층 복도에 나타났다. CCTV에 포착된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걸음은 여전히 일정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남성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약 20초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탄 시각은 9시 11분 30초였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남성은 다시 구석에 섰다.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1층에 도착한 시각은 9시 12분이었다. 남성은 로비를 가로질러 출입구로 나갔다. 건물을 나서는 마지막 모습이 9시 12분 10초에 포착되었다. 체류 시간은 정확히 6분 40초였다. 이 중 엘리베이터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15층에 머문 시간은 약 5분이었다. 5분. 박진수의 서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두 사람은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경찰은 서재에서 지문을 채취했다. 박진수의 지문 외에 한 명의 지문이 더 발견되었다. 서재 문 손잡이, 책상 모서리, 그리고 금고 문에서 검출되었다. 지문 주인은 대진종합건설의 상무 정태훈이었다. 정태훈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그날 저녁 박진수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지문이 나왔다면 예전에 방문했을 때 묻은 것일 겁니다. 정태훈의 해명이었다. 경찰은 이소영에게 정태훈이 언제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소영은 최소한 6개월 동안 정태훈이 집에 온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서재는 매주 청소했기 때문에 6개월 전 지문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았다. 정태훈과 박진수의 관계는 복잡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대진종합건설에 입사했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다. 초기에는 동기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5년 전 정태훈이 먼저 상무로 승진하면서 관계가 미묘해졌다. 박진수는 2년 뒤 전무이사가 되었지만 회사 내에서 실질적 영향력은 정태훈이 더 컸다. 정태훈은 회장의 신임이 두터웠고 주요 프로젝트의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박진수는 실무를 책임지는 위치였지만 중요한 결정에서는 자주 배제되었다. 영신도시 프로젝트는 2021년에 시작되었다. 사업 규모는 약 3천억 원. 대진종합건설로서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 박진수가 현장 책임을 맡았고 정태훈이 전체 총괄을 맡았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23년 초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 자재 납품 업체들도 추가 납품을 거부했다. 박진수는 회사 경영진에게 문제를 보고했다. 그러나 정태훈은 일시적 자금 문제라며 문제를 축소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된다. 외부에 알릴 필요 없다. 정태훈의 지시였다. 박진수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예산 집행 내역을 추적했고 하도급 계약서를 검토했으며 자재 구매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자재비가 실제보다 30% 부풀려져 있었다. 하도급 대금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지만 회사 장부상으로는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갔는가? 박진수는 회사 내부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했다. 그리고 특정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다.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좌 이체를 승인한 사람은 명확했다. 정태훈이었다. 8월부터 박진수는 법무법인 정도의 한민석 변호사와 접촉했다. 한민석은 기업 내부 고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다. 박진수는 한민석에게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한민석은 박진수에게 두 가지를 조언했다. 첫째,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 둘째, 공개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민석의 경고였다. 박진수는 증거 사본을 자택 금고에 보관했다. 원본은 한민석에게 맡겼다. 그러나 9월 박진수의 움직임이 회사에 알려졌다. 정확히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박진수가 하도급 업체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것이 문제였을 수도 있고 회사 내부 고발 절차를 문의한 것이 새어나갔을 수도 있다. 9월 말 정태훈이 박진수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정태훈은 박진수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안을 했다. 이 일을 조용히 넘기면 당신에게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박진수는 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정태훈은 다시 연락했다. 회사를 생각해라. 이 문제가 터지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박진수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 10월 중순 정태훈의 태도가 바뀌었다. 회의 자리에서 박진수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기 시작했다. 현장 관리가 엉망이다. 전무는 대체 뭐하고 있나 동료들 앞에서 박진수를 압박했다. 박진수는 참았다. 그러나 10월 말
박진수의 업무 권한 일부가 다른 임원에게 넘어갔다. 영신도시 프로젝트 현장 책임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명목상 직함은 유지되었지만 중요한 결정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었다. 11월 3일 박진수와 한민석 변호사의 마지막 통화가 있었다. 통화 시간은 35분이었다. 한민석은 경찰 조사에서 통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변호사와 의뢰인 비밀 유지 의무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인해 주었다. 박진수 씨는 자신이 가진 자료를 공개할 경우 받게 될 압박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자료가 적절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박진수는 그 만약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11월 5일 박진수는 정태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정태훈은 30분 후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이야기인가? 박진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 정태훈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두 사람의 면담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면담 후 박진수가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을 본 동료는 박진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기억했다. 정태훈은 박진수가 나간 뒤 비서에게 당분간 외부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박진수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이소영은 남편이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고 기억했다. 11월 7일 오후 박진수는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다. 그러나 동료들이 본 박진수의 모습은 미묘하게 달랐다. 비서 김현주는 박진수가 그날 오후 서류를 정리하는 시간이 유독 길었다고 진술했다. 평소에는 빨리 끝내는 일인데 그날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보셨어요. 마치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김현주의 말이었다. 오후 4시쯤 박진수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파일 몇 개를 USB에 저장했다. 그 파일들은 영신도시 프로젝트 관련 자료였다. 박진수는 USB를 서랍에 넣었다. 퇴근할 때 그 USB를 가져갔다. 오후 6시 박진수는 퇴근하면서 김현주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 중요한 회의가 있을 거야. 자료 준비 잘 부탁해. 김현주는 박진수의 표정이 평온했다고 기억했다. 불안하거나 조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차분해 보였다고 했다. 박진수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1층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 CCTV에는 박진수가 자신의 차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시각은 오후 6시 8분이었다. 차는 회사를 빠져나갔다. 다음에 차가 포착된 것은 오후 6시 40분 박진수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다. 집에 도착한 박진수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는 박진수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박진수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지만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진수는 15층에서 내렸다. 시각은 오후 6시 43분이었다. 현관문을 연 시각은 6시 44분으로 추정되었다. 이소영은 남편이 평소보다 조용히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인사도 간단했다. 왔어? 그게 전부였다. 저녁 식사는 7시에 시작되었다. 이소영이 준비한 메뉴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다. 박진수는 밥 반 공기를 먹었다. 평소보다 적었다. 오늘은 별로 입맛이 없네. 박진수가 말했다. 이소영은 몸이 안 좋냐고 물었다. 박진수는 괜찮다고 답했다. 식사 중 대화는 거의 없었다. 이소영이 몇 번 말을 걸었지만 박진수는 짧게 답하기만 했다. 식사를 마친 박진수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다. 시각은 오후 7시 10분경이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오후 7시 15분부터 박진수는 서재에서 컴퓨터 작업을 시작했다.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한민석 변호사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다. 제목은 요청하신 자료였다. 본문은 간단했다.
변호사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영신도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이 자료가 적절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스캔한 서류 이미지 34장이었다. 박진수는 이 이메일을 임시 보관함에 저장했다. 보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 오후 8시 30분부터 박진수는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종류별로 분류했다. 계약서는 왼쪽, 회계 자료는 가운데, 메모는 오른쪽. 중요한 서류는 서랍에 넣었다. 불필요한 메모는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박진수는 꼼꼼했다. 펜을 펜꽂이에 넣고 컵을 코스터 위에 정렬했다. 책은 크기 순으로 정리했다. 서재는 평소보다 깔끔해졌다. 마치 누군가 점검을 받을 준비를 하듯이. 오후 9시 박진수는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4자리 2764였다. 이소영의 생일이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두께는 약 2cm, A4 용지 약 50장 분량이었다. 박진수가 3개월 동안 모은 증거였다. 계약서 원본, 회계장부 사본, 내부 결제 문서, 그리고 박진수 자신이 작성한 분석 메모. 각 서류마다 색깔별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노란색은 계약서, 파란색은 회계자료, 빨간색은 핵심 증거. 박진수는 이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순서대로, 마치 발표 자료를 준비하듯이. 금고 문은 닫지 않았다. 열린 채로 두었다. 밤 9시 5분 50초, 초인종이 울렸다. 박진수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초인종 소리를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15초 후 휴대폰이 울렸다. 김현주의 전화였다. 박진수는 전화를 받았다. 네, 김비서. 목소리는 차분했다. 김현주는 내일 회의 자료 준비에 대해 확인했다. 박진수는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내일 아침 8시 30분까지 회의실에 영신도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준비해둬. 예산 집행 내역 하도급 계약서 사본, 그리고 안전점검 보고서 원본까지. 빠짐없이. 통화 중 배경에서 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박진수는 잠깐 말을 멈췄다. 누가 왔나 보네. 내일 아침 일찍 자료 준비해둬. 끊을게. 통화가 끝난 시각은 9시 6분 11초였다. 박진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잠금을 풀어둔 채. 그리고 일어나서 서재 문을 열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박진수는 문을 열었다. 시각은 9시 6분 30초경으로 추정되었다. 방문자가 들어왔다. 박진수는 방문자를 서재로 안내했다. 이소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현관에서 서재까지는 복도를 통해 직접 갈 수 있었다. 이소영은 누가 왔는지 보지 못했다. 박진수가 서재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다. 시각은 9시 7분경이었다. 서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두 사람의 대화는 약 5분간 이어졌다. 이소영은 9시 10분쯤 서재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TV 소리 때문이기도 했고 서재 문이 두꺼운 방음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소영은 남편이 누군가와 업무 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도 저녁 시간에 회사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9시 11분 서재 문이 열렸다. 방문자가 나왔다. 이소영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잠이 들기 시작했다. 방문자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 현관문이 닫힌 시각은 9시 11분 20초경으로 추정되었다. CCTV 기록과 맞아떨어지는 시간이었다. 방문자가 떠난 후 박진수는 서재에 혼자 남았다.
이 시간부터 9시 33분까지 박진수에게는 22분이 남아 있었다. 이 22분 동안 박진수는 무엇을 했는가? 현장 분석 결과 몇 가지 행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첫째, 책상 위에 서류가 일부 다시 정리되어 있었다. 펼쳐져 있던 서류 중 몇 장이 포개져 있었다. 둘째, 창가에 있던 의자가 창문 바로 앞으로 옮겨져 있었다. 의자는 평소 책상 옆 구석에 있었다. 셋째, 창문이 열려 있었다. 창문은 평소 닫혀 있었다. 이소영의 진술에 따르면 날씨가 추워진 이후로는 서재 창문을 거의 열지 않았다고 했다. 박진수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방문자에게 보여준 서류를 정돈했다. 그리고 의자를 창가로 옮겼다. 왜 의자를 옮겼는가? 창밖을 보기 위해서였는가? 15층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 위해서였는가? 의자는 창문 바로 앞 약 30cm 거리에 놓여 있었다. 박진수가 의자에 앉았다면 그는 창문 너머 바깥 풍경을 정면으로 보았을 것이다. 밤 9시 반의 대치동.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멀리 보이는 한강. 박진수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9시 30분경 이소영은 서재에서 큰 소리를 들었다. 뭔가 무거운 것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정확히 무슨 소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소영은 잠에서 깼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서재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소파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다. 서재 문을 열었다. 시각은 9시 33분경이었다. 서재 안은 조용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이소영은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경찰이 도착한 시각은 9시 41분이었다. 구급대는 이미 와 있었다. 박진수는 아파트 건물 앞 화단에 쓰러져 있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추락 지점은 15층 서재 창문 바로 아래였다. 현장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박진수의 옷은 정돈되어 있었고 손에 외상도 없었다.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서재를 조사하면서 의문점들이 드러났다. 금고가 열려 있었다.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휴대폰이 잠금 해제된 채 놓여 있었다. 그리고 서재 곳곳에서 박진수 외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 검출되었다. 지문 주인은 정태훈이었다. 경찰은 정태훈을 소환했다. 정태훈은 그날 저녁 박진수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지문은 예전에 방문했을 때 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날 저녁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도 없었다. CCTV에 찍힌 방문자의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체격과 옷차림이 정태훈과 유사했지만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었다. 경찰은 정태훈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분석했다. 그날 저녁 9시경 정태훈의 휴대폰은 강남구 일대에 있었다. 구체적 위치는 기지국 범위 안에 있었다. 대치동 박진수의 아파트도 그 범위 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정태훈이 박진수의 집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경찰은 정태훈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정태훈은 그날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했다. 교통카드 사용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박진수가 준비했던 내부 고발 자료는 경찰에 압수되었다. 자료는 검찰에 송부되었다. 검찰은 대진종합건설에 대한 별도 수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박진수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원인 불명으로 종결되었다. 타살의 증거가 불충분했고 자살이라고 단정하기에도 애매한 점들이 있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기록은 말한다. 박진수는 마지막 날을 준비했다. 증거를 정리했고 이메일을 작성했으며 서재를 깔끔하게 정돈했다. 마지막 통화를 차분하게 마쳤고 방문자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금고를 열어두고 서류를 펼쳐두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두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진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27분. 통화가 끝난 9시 6분부터 추락한 9시 33분까지. 이 시간 안에 방문자가 왔고 5분간 대화했고 떠났다. 그리고 박진수는 혼자 남아 22분을 보냈다. 그 22분 동안 박진수는 서류를 정리하고 의자를 옮기고 창문을 열었다. 선택의 시간이었는가 아니면 이미 선택은 끝나 있었는가? 박진수가 창가에 섰을 때 그에게 남은 길은 무엇이었는가? 증거는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킨다. 박진수는 압박받고 있었다. 회사 내부에서 고립되었고 자신이 가진 자료가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알았다. 방문자는 마지막 경고를 전달하러 왔다. 자료를 넘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안전하지 못하다. 혹은 이미 늦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떤 말이 오갔든 박진수는 선택해야 했다. 자료를 공개하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박진수는 제3의 선택을 했다. 그 통화가 끝났을 때 사건은 이미 결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준비는 끝나 있었다. 금고는 열려 있었고 서류는 펼쳐져 있었으며 이메일은 임시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 박진수가 남긴 것은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이제 없다. 27분은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났을 때 모든 가능성도 함께 사라졌다. 남은 것은 기록뿐이다. 그 기록이 말하는 것은 하나다. 이 사건에서 우연은 없었다.